94페이지 이어서 할 차례죠. 문제 2번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수 fx에 대하여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 성립함을 보이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의 연장이에요. 그래프를 그려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최소값 나오잖아요.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된다. 그냥 했던 얘기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확장된 얘기가 이건 거죠. 책에 있으니까 찾고 할까요?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당연히 fx와 gx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보는 거죠. 그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을 보이면 돼요. 그렇죠? 되게 쉬운 얘기예요. 95페이지 예제 2번은 풀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문제 3번, 4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 3번을 보면 x의 범위가 주어져야 되죠. 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f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차이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더함 찾는 거예요. 더함 찾으면 3x 빼기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하면 되겠죠. 그래프의 정보는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죠. 3차함수니까 이거 잊지 않았죠. 이렇게 갈 것이고 이 가운데 모양에 관한 정보는 바로 도함수가 알려준다. 그거예요. 많이 했던 거예요. 앞에서 자세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증가표를 그려도 되고 그렇죠? 증가표는 책에 나와 있죠. 증가표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모양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3차함수, 초고차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될 텐데 도함수는 0의 근이 2번 나온다.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접선을 이 사이에서 2번 그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x는 1 자리가 되겠죠. 뭐 자연스럽게 극각까지 확인 가능하고 근데 문제에서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1보다 큰 이 범위만 보면 되겠다 그 얘기죠. 얘가 위로 블록인가 아래로 블록인가 따지려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계도함수 활용해서 4단위값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아래 공부 잘 못해요. 그래서 해보세요.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 됐죠. 당연히 여기가 최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가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만 살펴보면 되고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최소가 0이니까 당연히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는 항상 0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부등식을 함수로 바꿨다가 다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문제 4번 역시 마찬가지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for all x in real number x제곱이 4x 빼기 4보다 항상 큰가 설명해달라. 똑같아요. 그래프가 내가 정말 자신 있어 그러면 그냥 4제곱 그려보고 4x 빼기 4 그리고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4제곱의 그래프는 꼭만 다르지 x제곱과 비슷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4x 빼기 4가 어디쯤 나올까? 이쯤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나겠죠. 그럼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성립인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이 바로 얘를 fx라고 얘를 gx라고 한다라면 이게 바로 당연히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어느 정의역을 잡든지 그쵸? 어느 정의역을 잡든지 항상 f가 g보다 위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증명하시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 그 얘기예요. 그쵸? 자,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이 x 4제곱 빼기 4x 플러스 4라는 것을 또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프 활용하려고.
그렇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함수로 변환을 시킨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부등식은 함수로 다시 마지막 결론은 부등식.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자, 똑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도함수 구할 수 있죠? 도함수를 구해보면 4x에서 빼기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이런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남편은 되는지 x세제곱 빼기 1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얘는 항상 여기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얘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는 0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도함수는 0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짝숫자 함수이고 최고차 함수가 양수니까 분명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도함수는 0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얘는 x축의 평행한 접선을 딱 한 번밖에 못 그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는 뭐 대략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뭐예요? x는 1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자리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 최소값이 과연 0보다 클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예요? 1 나오잖아요.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가 모든 실수였죠.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술하시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함수로 전환하는 과정도 설명을 안 했던가, 아니면 얘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결론을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결론 못 내리던가, 이런 게 다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자, 모든 실수, 어떤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 관해서, 그쵸? 어떤 구간에서 지금 살펴본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인터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쵸? 어떤 인터벌 내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정역을 골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f와 f-g라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면 돼요? hx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인터벌 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이제 말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문제집 엄청나게 많이 푸니까 알고 있겠지만, 자, 물론 이제 어떤 구간이에요. 어떤 구간에서 찾는 건데, 임의의 조실수 x1, 2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물론 얘도 이 구간 내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for all, 구간 내의 모든 실수나 임의의 실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임의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골라내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말을 바꿔주면 조실수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랑 같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상황은 이미 여기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렇죠? 얘가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도 얘가 f가 g보다 항상 크죠? 이건 항상 성립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정의역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말장난이죠. 하나의 정의역을 준 게 아니라 두 개를 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하나를 골라내도 그 얘기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내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얘가 성립할까요?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 이거 색칠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보기가 머리가 아프면 다시 그려볼까요? 이런 경우죠. 자, 얘가 fx고 그리고 얘가 gx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내도 그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x1이라 하고 뭐 여기쯤에 있는 놈을 x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fx 1이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gx2가 돼요.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버리죠. 이 의미예요.
그림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f의 최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f의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든 다항함수에서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할까?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겠어요? 얘는 짝수차고 얘는 홀수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짝수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말 그대로 정의역을 어떻게 골라내든지 상관없이 항상 f가 g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거죠. 아니 이게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미 절실수 x1, 2에 대해 하고 나서 fx가 짝수차인데 얘가 홀수차야? 그럼 그 문제 오류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이야기 수학에서 뉴턴의 이 방법은 여러분이 본 적이 있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돼요. 이게 이제 근사시켜서 찾는 방법인데 뉴턴의 방법이에요. 뉴턴 랩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에서 뉴턴 랩슨법을 또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지나갈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수학 역량 플러스는 읽어보면 알아요.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안 나와요. 극값으로도 그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활동을 갖고 바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제 풀고 가야지. 알고 있죠? 자, x의 세제곱 그리고 6x의 제곱 그리고 9x 더하기 k는 0의 세실근 세근이 다음과 같다. 자, 그 값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세실근 그리고 한 실근과 중근 세 개니까 두 개 한 개가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중근과 다른 실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겠어요? 한 실근과 조허근 세 개 두 개는 한 실근과 조허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이요. 방정식을 역시 함수로 바꿔보자 그 얘기예요. 이 풀이에 앞서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은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 자체가 없으면 곤란하죠. 이렇게 함수로 줘야만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죠. 방정식이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함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2, 3이죠. 2, 3. 왜 이 소리가 안 되지? 이거 12x죠. 그죠? 네, 3x의 제곱 12x 더하기 9니까 4, 3이죠. 4, 3이니까 1, 3으로 이 소리가 되겠네요. 그런 얘기예요. 자, 역시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죠. 대략적인 모양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3차 홀수차 함수이고 차근차근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런데 도함수는 0의 근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x축의 평행한 접선을 두 번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나올 거야. 끝. 이거예요. 그값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모양은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야만 근이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중근과 한실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중근과 한실근을 갖고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X축이 이렇게 만난다라면 이제 중근과 다른 한실근.
한실근과 두억은 그러면 역시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오겠죠. 한실근과 두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X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국은 실근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는 0에 대한 허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만나게 돼도 역시 뭐예요? 한실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주면 그거가 반대로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양은 아니면 음량. 그렇죠? 이런 경우죠. 여기서 양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극대는 다 알다시피 얼마예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 범위가 바로 서로 다른 세실들을 가질 때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이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겠죠? 그쵸? 이 자리가 0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곱해주면 0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극값이 모두 음이거나 모두 양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넣고 계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2학기 오랄 클래스의 마지막인 거 알죠? 여러분 이제 계속 등교할 거라 각 학급 담당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하고. 그동안 지겨웠지, 그지? 학생들이 막 그래요. 왜 혼자 계속 찍어요? 막 이러고. 보기 싫다는 거지, 그지? 니네 팔자 생각하고. 지겨워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뭐 의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뭐 동네 건달 같다고? 동네 건달룩이에요. 야,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해? 자, 97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속도는 이제 여러분 다 알죠. 차 안 타본 사람 아무도 없죠. 차 타면 이제 그 계기판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킬로미터 아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나눗셈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위치라는 것은 당연히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우리 책에서 x라고 했나 f라고 했나? x라고 했구나. x가 f라고 굳이 또 두 개를 썼네. 위치를 x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시간에 관한 어떤 함수라고 표현돼, 그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시간의 변화를 볼 때 어떤 시간이 여기에서 이만큼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는 t당이 된다, t가 되겠죠. 그쵸? 시간.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런 얘기예요. 위치는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처음에 위치가 있었겠죠. 그쵸? ft라고 났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 시각에 해당하는 시각과 시간 차이 알죠? 그쵸? 시각은 딱 몇 시 몇 분 그럼 되고, 시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픽스된 포인트가 시각이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이구나, 또는 델타 x,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위치도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변화율을 잴 수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에서 델타 t
이만큼 변할 때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평균 속도가 나오죠.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뭐가 될까요? 평균 속도는 당연히 위치의 시간당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 뭐 위치의 시간당 변화량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뭐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의 시간당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x를 ft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그대로죠. 델타 x라는 거는 결국 ft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쓸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얘네들을 평균 속도라니까. 우리 교과서에도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위치의 시간당 변화량, 그 말이 안 보인다고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 써 있죠. 그게 위치의 시간당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평균 변화를 구하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 속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뭘 할까요? 미분 때랑 똑같은 거죠. 순간 변화율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순간 변화율.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의 시간당 위치의 순간 변화율인 거죠. 그렇죠? 시간당 위치의 순간 변화율. 원래는 순간 변화율을 강조하려면 순간 속도야라는 표현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생략하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쓰는 속도라는 개념은 결국 순간 속도예요. 위치의 시간당 순간 변화율 이걸 찾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제 델타 t가 여기 근방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써져요? 이게 되는 거겠네요. f에 t 더하기 델타 t 빼기 ft 오버 델타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도는 보통 이제 알고 있죠. velocity에서 v라고 많이 쓰죠. 그죠?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velocity라고 해요. velocity? city? 서울시티도 아니고 velocity는 v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게 바로 뭐예요? F' 이렇게 써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가속도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속도의 다시 순간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다시 순간 변화율. 시간당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아니라 시간당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델타 t 0의 근방이고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V가 F'T라고 써지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변화량은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의 변화량이 되겠네요. 그쵸? 얘네들의 변화량이에요. 얘를 우리가 엑셀레이션에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도함수가 되네요. 그치? 이게 도함수가 되는데 이문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도함수 세컨더리 데리베이티브 기억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막 얘기했었는데 를 이문 과정에서는 안 다루는 게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이라 얘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속도를 시간에 관해 미분하는 거죠. 시간에 관해 미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평균 속도를 맞죠. 위치를 시간에 관해 미분한 거죠. 얘는 미분한 게 아니죠. 극한을 구한 거지. 말을 잘못했네, 그치? 평균 속도의 극한을 구한 게 아니라 평균 속도의 극한을 구한 거니까 위치에 미분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which, that 관계되면서 같은 거지. 마녀과 위치. 위치를 시간에 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시간에 관해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런 관계예요. 이게 또 번째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교육과정은 안 하고 있죠. 개념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속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속력은 뭘까?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속력이 뭐야? 그러면 막 중학교 때 막 외우게 시켜요. 거시속.
거시속이야. 중딩들한테 처음 들어봤어. 거시속이래요. 거시속이 뭐니? 이랬더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속력 중에 누가 맞을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얘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 거리라는 것은 위치와는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상에서 본다라면 인문과정에서는 속도가 속도 단원에서 적격표면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과정에서 할 거예요. 3학년 때 여러분 무조건 들어가고 나와요. 인문과정은 하나밖에 안 다뤄요. 자, 원점에서 누가 출발했어요.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 여기 있다. 그러면 위치는 이만큼이에요. 맞죠? 그러나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거리는 양의 개념이라는 거죠. 거리는 항상 양의 개념이에요. 위치는 양을 다 갖는 거예요. 그쵸? 시간은 항상 양이고. 그죠? 그렇다면 속력과 속도 중에 누가 양의 개념이 이 질문이었겠네요. 속력이 바로 양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다가 시간과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력의 개념은 뭐냐면 속력의 개념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는 양을 다 가져요. 여기서 보면 속도는 분명히 위치의 순간 변화율로 정의가 됐거든요. 순간 변화율은 여러분 양의 값 다 갖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절대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속력이고,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지금 우리 교과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사항 볼까요? 참고사항 보면은 속도의 부호는 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어떤 물체죠.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V가 0보다 크면 X는 증가함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V가 0보다 작으면 F가 감소함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것도 외우면 나중에 겁나 틀려요. 이거 나도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죠. 우리 배웠던 정리 하나 기억하죠, 여러분? 자, 도함수가 0보다 커 그러면 이점 단계 원래 함수는 뭐예요? 증가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도함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점 단계 함수는 감소가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F'T가 누구예요? 속도인가요? 속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속도 미분하기 이점 단계가 누구예요? 위치예요. 위치. 거리가 아니라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F'T가 누구예요? V가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점 단계 함수가 누구예요?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이 방향으로 운동하겠다면 나는 계속 이리로 가겠죠. 이게 위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해요? 바로 정방향 운동이에요.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한다. 양의 방향 운동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위치가 감소하려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반대 방향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방향은 양으로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 방향은 음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더 볼까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이전 단계가 누구예요? 그 이전 단계가 바로 속도였죠, 속도.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전 단계가 속도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게 바로 가속이 정말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 얘는 감속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감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엑셀레이션 할 때에는 얘가 양음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속도야 감속도야 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가속도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가속과 감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속과 감속은 여러분 방향과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죠? 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뛰어가다가 천천히 가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가속하다 감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과 감속은 운동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운동 방향성은 오직 속도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1번은 역시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끝날 때가 다가오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몇 개 하나 끝냅시다. 예제 1번에서 잠깐 우리 하나만 살펴봅시다. 자, 1-2번의 질문이 뭐냐면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을 물어보고 있죠. 문제 1번에서는 한꺼번에 되겠네요. 그냥 문제 1번에서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직선 위에요. 괜히 시험 볼 때 수직선이라면 안 됐다 해서 택배를 보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라는 말을 안 줘도 만약에 택배를 가면은 적혈평을 해서 속도가 문제 내줄게. 그거는 여러분들 자연과정이에요. 겁나 막 X방향, Y방향 막 가속도 재고 막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해야 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없어도 당연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위치 X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9T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위치죠. 그러면 얘의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T제곱 더하기 18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T의 T제곱 빼기 6이니까 이렇게 나오려나? 맞죠? 3T제곱 18T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1번 속도와 가속도를 물었네요. 그러면 속도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간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는 이 표기법을 생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간에 관한 함수라는 거. 그러면 가속도까지 구해봐야겠죠. 가속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6t 더하기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면은 3에서 시각 3에서의 속도, 시각 3에서의 가속도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3 넣고 계산하면 돼요. 계산 생각하고 뭐가 나오냐면 27 그리고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물체는 시각 3일 때 정방향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가던 방향을 운동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물체는 시각 3에서 가속도, 감속도 일어나지 않는, 즉 이게 뭐예요?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2번 봅시다. T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을 물어봤어요. T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반드시 속도의 부호가 좌우에서 변하나 안 변하나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대부분 이거 문제 푸세요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얘가 속도가 0일 때니까 당연히 0과 6이 나오는데 0은 아니죠. 기준점이니까 어떤 관측이 시작되는 기준점이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처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6일 때 방향을 바꿉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틀린 거예요. 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이냐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0일 때가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 당연히 아니죠. 0이 되면은 부호가 바뀌나요? 이런 얘기인가요? 자, 내가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분명 유수경 속도가 0 맞죠?
그럼 내가 멈췄으면 꼭 뒤돌아서 반대로 가야 돼요? 아니죠. 그냥 가던 방향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쵸? 잠깐 뭐가 생겨났어. 나 뭐 깜빡했는데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멈췄던 순간의 속도가 0이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운동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달러. 그지? 아들락치 아니고 달러.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한글은 정말로 6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 한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 봐야 돼요? 증가표를 만드는 거죠. 그쵸? 0은 당연히 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은 어떤 관측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시각은 0보다 큰 쪽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요. 0부터 나가는 거니까. 그쵸? 6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음의 개념이 없는 거 알죠? 시간에 음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0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0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치고 나와요. 현재일 때가 시간이 0인데요. 틀렸어요. 언제가 현재요? 지금인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가 아닌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현재가 없어 우리는. 계속 시간에 따라 앞서가는 전제만이 있는. 알겠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시간이 0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관측 시점의 시각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러면 얘가 0 맞죠? 그럼 분명히 부호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위로 블록이잖아요. 2차 함수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분명히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정방향으로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제 이거는 여러분 역시 뭐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읽어보고 문제 풀고 마칩시다. 자, 물 로켓을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 per second의 속도로 수직 위로 쏘아 올렸다. 로켓을 쏘아 올린 뒤 T초. 나는 T초. 그지? T초 후에 지면, 재밌지?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웅클도 못해요. 이거 문제 내야겠어. 내가 99페이지 예제에서 친 드립으로 오른 것을 막 이런 거 내야지. 자, 1번.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계산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시초가 그것만 살펴보고 지나갈 거예요. 주어진 식이 뭐예요? 주어진 식이 최고차함계수 음수 2차 함수죠. 근데 이런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25m 높이에서 여기가 25m예요. 25m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렸어요.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렸더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고차함계수가 음수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학시간 배워서 알겠지만 공기의 저항과 중력과 속도 때문에 얘는 계속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중력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항상 2차 함수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3차씩 나왔으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류예요. 물론 수식에 넣으면 답은 다 나오겠지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쏘아올린 물체는 2차 함수밖에 안 나와요. 어찌됐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식은 사실 이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 여기에서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25m에서 뭔가 관측이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initial value라는 말을 해요.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그리고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그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뒷다운에서 적분 들어갈 때 헷갈리지 않아요. 항상 초기가 처음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그 얘기예요. 그런 분계 놓여있다. 자, 1번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러면 최고 높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이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버리죠. 이 순간에 속도가 0일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는 속도가 0일 때 찾아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2번에서는 뭐라 했냐면 로켓이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딱 멈추는 거죠. 그쵸? 맞죠? 딱 멈추니까 역시 그 순간에도 아니죠.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딱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여기서는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그때 T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여러분 교과서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지면에 떨어진다. 아, 이 질문이 아니구나. 자, 여기에서 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20 빼기 10t가 돼요. 그리고 액셀레이션 가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계속 감속 운동을 하는 물체예요. 맞죠? 계속 감속 운동을 하는 물체예요. 그런데 그 학생 질문이 뭐였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때는 감속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당겨버리니까 얘가 속도가 줄게 맞는데 공기 저항과 이 지점을 넘어갈 때부터 다시 속도가 늘어나지 않냐. 9.8mh에 의해서 계속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늘어나는데 왜 이 물체는 계속 감속이냐? 수식의 오류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문을 받는 적이 있어요. 맞을까요? 답 알려줄까 말까? 이거 답 안 알려주고 시험을 내볼까? 감속하는 게 맞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방향으로 감속하는 거예요. 그쵸? 처음 운동하던 방향으로 정방향 감속이 맞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일어나죠.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일어나니까 감속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막 이런 과학적 지식까지만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과학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자, 어찌되었건 자, 문제 2번과 문제 해결하기 이거 두 개 금방 풀어요. 두 개 하고 마칩시다. 자, 문제 2번 직선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있다. 제동을 건너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소수점 나와 계산하기 싫은데 이거 난 이러지 않네요 여러분. 소수점 너무 싫어. 이거 왜 소수점 내고 달리죠 진짜.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이거 0 만들어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봅시다. 계산 너무 하기 싫어. 152가 나와요. 계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속도로 봤니? 구해야겠네 이거. 자, 속도는 이건가요? 82.08 빼기 0.54t였죠? 그렇죠? 그러면 액셀레이션은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죠. 속도의 시간당 순간 변화량.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0.54가 되겠네요. 얘도 계속 감속 운동하는 거예요. 얘도 계속 감속 운동하는 게 정상인 거죠. 왜 그래요? 제동을 걸었다고 했으니까. 제동을 걸었다고 했으니까 겁나 빨리 가다가 점점 천천히 가니까 감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얘처럼 한 방향 수직선 위를 달리는 물체는 이런 포물선이든 당연히 감속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 맞춥시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그래도 60분은 안 채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문제 해결하기 읽어봤죠? 키가 2m의 민기? 이게 말이 돼? 와, 이거 실화에 2m? 야, 무슨 서장훈이야, 이거. 2m 이상 본 적이 없는, 190 넘는 애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큰 거야?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라고 2m라고 낸 거예요. 1m 이러면 너무 작잖아, 그지?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이런 거네요. 자, 문제 해결하기 민기가 있어요. 가로등 5m.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세로등 아니야? 세로등? 이거 왜 가로등이지? 자, 민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2m인 어린이 지금 너무 롱하다, 그지? What's wrong? 그지? 뭐가 길어? 민기 is long. 민기가 길어. 이렇게 일단 얘기네요. 2m. 초속 2m, 초속 2m. 그럼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볼까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문제표 공간이 안 나오네. 좀 작게 그립시다. 짜증나, 지금. 시간 가는데, 그치? 이렇게. 처음 그림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기가 여기 서 있어. 2m만 이쯤 되려나? 겁내 큰 민기, 롱다리. 완전 롱다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민기가 여기서 한 발 딱 뗄 때부터 이제 그림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쵸? 다른 밑에서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로등 밑에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딱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기가 이쯤에 오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림자 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림자 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그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되겠죠. 설마 뒤로 지켜보겠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초속 2m로 걸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이동 거리가 2t가 될 거 아니에요. 2t. 그렇죠? 걸어간 거리가 2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2t야.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걸어간 거리 2t. 자, 이거부터요. 자, 그죠? 그 얘기예요. 1번 해결된 거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뭐예요? 처음에 여기서 그림자 끝, 아무것도 안 생겼죠. 움직이면서부터 그림자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 밑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끝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번 문제의 그림자 끝은 뭐예요? dx하고 dt를 물어본 거예요. 이 기억하죠? 합성함수 미분법 때 썼었어요. 이거 한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x를 t로 표현하면 그만이네요. x를 t로 표현하는 건 뭐 이유도 아니죠. 그쵸? 자, 얘가 x면 여기가 얼마예요? 아까 2t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당연히 x 빼기 2t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뭐 이용하면 돼요? 닮음비 활용하면 되네. 그치? 닮음비 활용하면 금방 끝나죠? 큰 하얀 삼각형에서 5대2가 대응하죠. 5대2가 대응하고, 그쵸? 뭐 하는 거니? 맞지? 그림 작게 다시 그려줄까? 안 헷갈리려나? 안 헷갈릴 수 있죠? 그려주기가 불안한데? 여기다 그립시다. 큰 삼각형, 그리고 작은 삼각형. 괜히 또 말로 했다가 이게 안 되는데 제가 혼자 다 걸릴까봐. 이 관계, 그렇죠? 5랑 2가 대응하죠? 5랑 2가 대응하고 x랑 x 빼기 2t가 대응하네요. 그렇죠? 시간상 계산을 생각하고 이거 정리해주면 x가 3분의 10t가 나와요. x가 3분의 10t가 나오죠?
그러니까 끝났네요. 이건 당연히 얼마예요? 3분의 10.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3분의 10 그런 얘기예요. 3번 가로등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인 거 알고 있죠? 속도가 그냥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기는 당연히 일정한 속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민기가 일정한 속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끝도 당연히 일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민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림자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에 뭐 끝낸다 그러고 막 또 잔소리 하니까 또 막 인상 쓰는 거 봐라. 작별 인사는 해야지. say goodbye. 그죠? 물론 이제 내가 담당하는 반들은 나를 계속 만나겠지만 안 담당하는 반 많잖아. say goodbye. 그동안 고생했어. 확통부터 수초까지 이어서 듣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또 이제 우리 11월이지? 그때부터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또 재밌게 공부하고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